성냥 하나에 가슴 울리는 사연 하나. 당신의 지친 하루를 위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나눠주세요. 사연파리 소녀가 지금 이야기 전합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굽소리가 낮게 울려 퍼집니다.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어느 가을날,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납골당 복도를 걷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한태주. 성공한 기업가로 불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그였지만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태주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는데요. 꽃잎 끝이 조금 떨리고 있는 걸 보니 그의 마음도 아마 잔잔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나 봅니다. 태주가 멈춰선 곳은 3층 구석,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빛이 쏟아져 들어와 작은 유골함을 비추고 있었죠. 그 앞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7년 전 세상을 떠난 태주의 아내 서지연 씨였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을 유리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마치 금방이라도 사진 속에서 그녀가 걸어 나와 여보 왔어요? 하고 말을 걸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지연아, 나왔어. 많이 늦었지? 오늘따라 내가 참 많이 보고 싶네. 태주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내를 향한 그리움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정작 그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깊은 한숨이 태주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또각또각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9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죠.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아이는 커다란 눈망울을 굴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아저씨가 울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아니면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태주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태주가 보고 있던 지연의 사진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이 아줌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태주는 황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낯선 아이에게 우는 모습을 보인 게 조금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 아저씨 아내란다. 하늘나라로 간 지가 좀 오래됐어. 태주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며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소녀는 지연의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아이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망만한 손가락을 들어 사진을 정확히 가리키며 태주에게 물었습니다. 이상하다. 아저씨, 이 아줌마 알아요? 저 이 아줌마 아는데. 태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아이를 멍하니 쳐다보았죠. 7년 전에 죽은 아내를 이 어린 꼬마가 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태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했습니다. 아마도 닮은 사람을 봤거나
아이가 착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꼬마야, 사람을 잘못 봤을 거야. 이 아줌마는 7년 전에 죽었단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장난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태주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아줌마 우리 옆집 사는데요. 손은 좀 거칠거칠하고 옷도 낡았지만 얼굴은 이 사진이랑 똑같아요. 진짜란 말이에요. 태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옆집에 산다니. 죽은 아내가 살아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서 태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너, 그게 정말이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거짓말 아니에요. 아줌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가끔 혼자서 누구 사진 보면서 울기도 해요. 아저씨처럼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혼자 사진을 보며 운다는 말에 태주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혹시라도 지연이가 살아있는 거라면? 태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이와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여전히 말이 없이 환하게 웃고만 있었죠.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아니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태주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아저씨한테 그 집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아저씨가 꼭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태주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낙골당을 나서는 태주의 발걸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급해져 있었고 그의 등 뒤로 따뜻한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검은색 세단 조수석에 꼬마 보람이를 태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써 입꼬리를 올려 보였죠. 보람이는 푹신한 가죽 시트가 신기한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저쪽으로 쭉 가다가 큰 사거리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그래, 알았다. 꽉 잡으렴.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리고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나섰지만 태주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백미러로 힐끔 뒷좌석을 쳐다보았는데요. 방금 납골당에서 챙겨온 국화 한 다발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들지 않은 하얀 꽃잎이 마치 태주를 지켜보는 눈동자 같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낯선 풍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번쩍이는 빌딩 숲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지막한 건물들과 낡은 간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태주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헷갈려 하는지 자꾸만 경로를 재탐색한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가파른 언덕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태주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7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던 날 빨간 딱지가 가구마다 붙던 그 처참했던 광경들. 그리고 며칠 뒤 바닷가에서 아내의 신발 한 짝만 발견됐다는 전화를 받고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까지 태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끔찍한 기억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경찰도 실종된 것 같다고 했잖아. 시신을 못 찾았을 뿐이지.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살아있다면? 태주는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습니다. 손등으로 땀을 훔쳐내며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귓가까지 울려댔습니다. 옆에 앉은 보람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창문에 코를 박고 바깥 구경에 푹 빠져 있었죠. 그 천진난만한 옆모습을 보며 태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확인만 해보자. 아니면 아닌 거지. 도망칠 필요는 없어.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보람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태주는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더 이상 진입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억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달동네였습니다. 비탈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잣집들, 녹이 슬어 칠이 벗겨진 대문들, 전봇대마다 엉켜있는 전깃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태주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코 속으로 매캐한 연탄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만약 아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지난 7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말인가?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사모님 소리 들으며 곱게만 살았던 아내가 이런 곳에서 견딜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저씨, 빨리 와요. 우리 집은 저기 위란 말이에요. 보람이가 저만치 앞서가며 손짓을 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씩씩하게 뛰어 올라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태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칠 듯이 확인하고 싶은 양가 감정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계단의 끝,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보람이가 멈춰 섰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곳에는 칠이 다 벗겨져 회색빛이 감도는 낡은 철 대문이 서 있었습니다. 녹슨 경첩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워 보였죠. 태주는 그 문 앞에 서서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 문 너머에 7년을 그리워했던 아내가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요? 태주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회색 대문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기 직전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태주는 회색 대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동작이 그에게는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 바로 앞에서 멈칫거렸죠. 만약 문이 열렸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나, 혹은 보람이의 말대로 정말 지연이가 나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주가 머뭇거리는 모습이 답답했는지 옆에 서 있던 보람이가 쪼르르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낡은 철 대문을 쿵쿵하고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보람이의 씩씩한 목소리가 적막한 골목길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깜짝 놀라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잠시 후 대문 안쪽에서 그래. 보람이 왔니? 하는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꿈속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그토록 그리워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으니까요. 안에서 낡은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터벅 터벅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태주의 귓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끼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고 녹슨 회색 대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숨을 멈추고 문틈 사이를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헐렁한 몸빼 바지 위에 색이 바랜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고무줄로 대충 질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빨랫감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얼굴에는 기미가 내려앉았고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태주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늙고 초라해졌지만 그녀는 분명 태주의 아내 서지연이었습니다. 태주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아 태주는 옆에 있는 벽을 손으로 짚으며 간신히 버텨 섰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겁니다. 누구세요? 지연은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태주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태주가 비틀거하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자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가 스르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르르 마이너스. 플라스틱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바구니 안에 있던 젖은 빨래들이 흙먼지 날리는 시멘트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졌죠. 하지만 지연은 빨래를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태주를 바라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태주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지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아니 자신이 죽은 척하며 피해 다녔던 남편이 제 발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지연은 사색이 된 얼굴로 도망치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태주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태주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흩어진 빨래들과 초라한 아내의 행색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7년 전 언제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던 사모님 서지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만이 그녀가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견뎌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연아, 정말 너야? 정말 살아 있었던 거야? 태주는 울먹이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릴까봐 겁이 났던 걸까요? 그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며 지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태주의 손길이 닿으려 하자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지 말아요. 나 같은 거 보지 말아요. 제발.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남편 앞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태주는 그런 아내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태주는 그 자리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녀를 이렇게 살게 내버려뒀다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보람이는 영문을 모른 채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눈만 깜빡이고 있었죠. 낡은 대문 앞 쏟아진 빨래 더미 사이로 7년 만에 재회한 부부의 통곡 소리만이 구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 그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닫히자 세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 같은 방 안에 남겨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태주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성인 남자가 두 팔을 벌리면 꽉 찰 것 같은 비좁은 단칸방. 그곳이 바로 지연이 지난 7년을 숨죽여 살아온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차마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곳곳이 누렇게 들떠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거미줄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은 문짝이 비틀어져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그 위에는 먼지 쌓인 라디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아내가 밥 한 끼도 허투루 먹지 않았던 그 고운 사람이 이런 곳에서 지냈다는 사실이 태주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앉으세요. 누추하지만 지연이 방석도 없는 맨바닥을 손으로 훔치며 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잘게 떨리고 있었죠. 태주는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엉덩이에 닿는 장판의 냉기가 바지 위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보일러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지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주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풍요가 아내의 이런 비참한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태주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황급히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싱크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플라스틱 물통을 꺼냈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지연의 등 뒤로 낡은 냉장고가 우웅 마이너스하고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좀 드세요. 지연이 쟁반도 없이 유리잔 하나를 태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찰랑거리던 물이 결국 컵 밖으로 넘쳐 흘러 탁자 위로 쏟아지고 말았죠. 아, 미안해요. 내가 왜 이러지? 금방 닦을게요. 지연이 당황하며 옷소매로 쏟아진 물을 닦으려 허둥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주가 젖은 탁자를 닦고 있는 지연의 손을 와락 낚아챘습니다. 여보. 태주의 손안에 잡힌 지연의 손은 그가 기억하던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등은 거칠게 터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굵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까만 때가 끼어 있었죠.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공장일. 지난 7년 동안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내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까슬까슬한 감촉이 피부에 닿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금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손이, 이게 다 뭐야? 얼마나 고생을 한 거야? 나 때문에. 못난 남편 만나서. 태주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연의 손을 붙잡고 놓지 못한 채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 태주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탓 아니야. 울지 마요, 태주 씨.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보람이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슬픔이 너무 깊고 커서 감히 끼어들 수 없다는 걸 아이도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보람이의 눈에서도 또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소리내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통곡이 방 안을 채웠고 점차 태주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조금씩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지연은 태주에게 잡힌 손을 조심스럽게 빼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진실을 말이죠. 지연은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고는 고개를 들어 태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전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태주 씨, 당신이 여기 온 이상 이제 다 말해야겠네요. 태주는 붉어 충혈된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는지.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허공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이제 7년 전 그 끔찍했던 악몽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낡은 시계바늘 소리만이 째깍 째깍하며 과거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태엽이 거꾸로 감기듯 시간은 7년 전 어느 늦가을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시 35이었던 지연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봉투 위로 삐죽 나온 대파와 두부 한 모, 남편 태주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려던 소박한 저녁 준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퇴근길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일상이 될 줄은 말입니다. 지연이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진 한적한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비어 있어야 할 그곳에 웬 커다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떡하니 길을 막고 서 있었죠.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어두운 골목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지연이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끼고 걸음을 멈칫한 순간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소리를 내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미래그룹 회장 최진철이었습니다. 서지연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최진철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미끈거렸습니다. 지연은 그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남편 태주가 술에 취해 들어올 때면 항상 이를 갈며 저주하던 이름, 태주의 회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경쟁사의 오너였으니까요. 지연은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무슨 볼일이시죠? 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연이 돌아서려 하자 최진철이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잘 닦인 구두로 바닥을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눈빛이었죠. 한태주 사장,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알고 있나 모르겠네. 최진철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연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그 안에서 붉은 딱지가 붙은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도 통지서, 압류 예고장, 그리고 태주가 쓴 사채 빚 내역까지. 지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회사가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보면 모르겠습니까? 당신 남편, 이제 벼랑 끝이에요. 내일이면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거고 감옥 가는 건 시간 문제죠.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내 제안을 거절하더니 꼴 좋게 됐어. 최진철은 혀를 차며 지연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지연을 완전히 덮어버렸죠. 지연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할게요. 우리 그 이마는 제발. 지연이 애원하자 최진철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는 아주 나직하게 악마의 속삭임 같은 제안을 던졌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한태주를 살리고 빚도 다 청산하고 재기할 기회까지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최진철은 몸을 숙여 지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됩니다. 아주 영원히. 순간 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라지라니요. 최진철은 당황한 지연의 표정을 즐기듯 말을 이었습니다. 한태주가 왜 저렇게 미련하게 버티는지 압니까? 바로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랑 오순도순 잘 살아보겠다고 기술도 안 팔고 버티는 거라고. 그런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한태주는 삶의 의욕을 잃고 무너질 겁니다. 그때 내가 손을 내밀면 기술을 넘기겠죠. 그럼 그 대가로 빚도 갚아주고 새 출발할 자금도 줄 겁니다.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두부가 으깨지며 하얀 물이 흘러나왔죠. 최진철의 논리는 잔혹했습니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태주의 마음을 이용해 아내를 인질 삼아 남편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이대로 남편이랑 손잡고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당신 하나 희생해서 남편이라도 살리든가. 최진철은 다시 품 안에서 검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지연의 떨리는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름도 없이 전화번호 하나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죠. 박준서라고 뒤처리 깔끔하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결정해서 연락하세요. 실종으로 처리할지 사고사로 처리할지는 알아서 정하고. 최진철은 볼일 다 봤다는 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은 매정한 엔진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으깨진 두부와 서류 뭉치,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지연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지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 앞까지 걸어갔죠. 불 켜진 창문 너머로 태주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태주는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 앞에 앉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수염도 깎지 못해 까칠한 얼굴, 휑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남편의 모습. 지연은 창틀을 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내가 없어져야 당신이 산대. 나 때문에 당신이 죽어가고 있대. 지연은 검은 명함을 가슴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절망적인 결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달동네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지연의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잔인하리만큼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최진철을 만난 다음 날 밤 지연은 트렁크 하나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도둑고양이처럼 초인종을 눌러야 했죠. 잠결에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가,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이래? 태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지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최진철의 협박과 자신이 내린 결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시아버지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멀쩡한 며느리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순 없다. 태주가 알면 미쳐버릴 거야. 시아버지가 호통을 쳤지만 지연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태주 씨 이대로 두면 정말 감옥 가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못해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떡해요. 제가 사라져야, 제가 죽은 척이라도 해야 최진철이 태주 씨를 살려준대요. 제발이요. 신고해 주세요. 며느리가 실종됐다고, 바다에 빠진 것 같다고. 지연의 울음 섞인 호소에 시부모님도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며느리를 희생시켜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세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밤새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기억하는 가족과의 마지막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새벽 4시 지연은 시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브로커 박준서가 알려준 장소는 동해안의 한 외진 절벽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그곳에는 매서운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죠. 파도가 절벽 아래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지연을 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지연은 절벽 끝 난간 앞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푸른 바다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서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세상에서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태주와 함께 찍은 결혼기념일 사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연은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리고는 눈을 질끈 감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차그락 마이너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연은 부서진 핸드폰과 지갑, 그리고 신분증을 바다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검은 물결 속으로 그녀의 모든 흔적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지연은 신고 있던 분홍색 운동화 한 짝을 벗었습니다. 태주가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아끼고 아끼던 신발이었죠. 그녀는 신발을 절벽 끝 난간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마치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여보, 안녕. 부디 행복해야 해. 나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지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렸습니다. 맨발에 닿는 차가운 흙의 감촉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주가 있는 서울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브로커가 대기시켜 놓은 검은색 승합차를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지연은 세상에서 증발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낯선 지방 도시의 허름한 여관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영난 겪던 사업가 부인, 동해안서 실종, 투신 추정. 화면에는 지연이 벗어두고 온 분홍색 운동화가 클로즈업 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서 울부짖다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가는 태주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안 돼. 제발 어딘가에 사람만 있어줘. 남편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브라운관을 뚫고 나와 지연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은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나 여기 있어. 나 살아있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면 태주는 다시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테니까요. 그날 밤 지연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물로 퉁퉁 부은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서랍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찰랑거리던 긴 생머리를 거침없이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모님 서지연의 시간도 함께 잘려나갔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잘린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민낯. 거울 속 여자는 이제 더 이상 한태주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이름 없는 노동자일 뿐이었죠. 지연은 브로커가 건네준 가짜 신분증과 낡은 작업복을 챙겨들고 여관을 나섰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기차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초라해서 지연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태주 씨.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나를 용서해 줄래요? 기차는 어둠을 뚫고 달동네가 있는 낯선 도시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여자, 그녀의 길고 긴 7년의 유배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지연의 눈동자에 새벽 여명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이곳 달동네로 숨어든 지도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 있는 것만 같았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인력시장으로 향했고 해가 지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찬 밥덩이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희망도 기쁨도 없는 무채색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살렸다는 안도감 하나로 버티고는 있었지만 사무치는 외로움은 밤마다 그녀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옆집에서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면 지연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년 전 봄, 늦은 밤까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지연의 귀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길은 이미 구급차와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 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어린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일어나. 흐앙. 지연은 불길한 예감에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옆집에 사는 8살 배기 보람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였죠. 알고 보니 보람이의 부모님이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뺑소니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된 보람이 장례식은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치렀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연락도 닿지 않는 먼 사촌뿐이었고 그들마저
아이 맡기를 거부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보람이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질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사회복지사가 아이를 보육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보람이는 낯선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문설주를 붙잡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싫어. 나 안 갈 거야. 엄마 올 거야. 여기서 기다릴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부모 없이 시설에서 자라야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외로움에 떨며 울던 그 춥고 배고팠던 기억이 보람이에게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의 손을 뿌리치고 보람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 제가 키울게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복지사는 당황하며 지연의 행색을 훑어보았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혼자 사는 여자가 아이를 키우겠다니 믿음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도 부모 없이 자랐어요. 시설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이 어린 것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바로 옆집 이모예요. 밥은 안 굶길 테니까 제발 저한테 맡겨주세요. 지연은 울고 있는 보람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람아, 아줌마랑 살래? 아줌마가 엄마는 못 대줘도 이모는 해줄 수 있어. 우리 같이 살자, 응? 보람이는 눈물 젖은 눈으로 지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오며 가며 사탕을 쥐어주던 착한 옆집 아줌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좁디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둘이 함께 있으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보람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더 늘렸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죠.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이모 다녀오셨어요. 하고 반겨주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보람이 역시 지연을 친엄마처럼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지연의 뭉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아줌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줌마 호강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마. 그래, 우리 보람이 덕분에 아줌마가 산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지낸 지 어느덧 1년. 지연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태주에 대한 그리움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보람이가 잠든 밤이면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태주의 사진을 꺼내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당신 대신 이 아이 지키면서 속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보람이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아줌마, 이번 주 토요일이 엄마 아빠 일주기야. 나 납골당에 가서 자랑할 거야. 아줌마랑 잘 살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그래, 같이 가자.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서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 지연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약속한 날 아침 지연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무리해서 일한 탓인지
열이 펄펄 끓고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죠.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고 보람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수건을 지연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아줌마, 많이 아파? 병원 가야지. 아니야, 좀 쉬면 나아. 근데 어쩌지? 우리 보람이 오늘 엄마 아빠 보러 가야 하는데. 지연이 안타까워하자 보람이는 씩씩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9살이야. 혼자서도 갈 수 있어. 셔틀버스 타면 금방이라며. 아줌마는 푹 쉬고 있어. 내가 가서 엄마 아빠한테 아줌마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빌고 올게.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어린애를 혼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부모님 기일에 꼭 가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죠. 게다가 납골당은 셔틀버스가 잘 되어 있어 큰 위험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와야 해. 딴 데로 새지 말고 버스 타면 바로 전화하고. 알았지? 응. 걱정 마. 다녀올게요. 보람이는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창문으로 아이가 골목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못 간 그 납골당에서 보람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말입니다. 아이의 작은 등 뒤로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이별을 끝내고 새로운 만남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보람이를 보내고 다시 자리에 누운 지연은 열에 들떠 몽롱한 정신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지에 얼룩진 곰팡이 자국이 마치 태주의 얼굴처럼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보고 싶다. 태주 씨. 그녀의 입에서 앓는 소리처럼 남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같은 시간 보람이는 버스 창가에 앉아 납골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보람이라는 작은 천사를 통해 다시 거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주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무릎 위에 올려진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7년 동안 이룩한 성공, 다시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이 아내의 피눈물 나는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태주의 입술 사이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깊고 어두운 분노였습니다. 최진철. 그게만도 못한 자식이. 태주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섬뜩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협박해 가정 하나를 박살내고 그것도 모자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7년을 짐승처럼 살게 하다니. 태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는 7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무력하게 울던 나약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서랍을 열고
차곡차곡 개어둔 낡은 옷가지들 사이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죠. 그녀의 손끝이 바닥에 깔린 신문지 뭉치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태주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요. 그 사람이 준 명함. 혹시라도 나중에 당신이 알게 되면 증거가 될까봐 버리지 못했어요. 7년 동안 이 서랍 속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바탕의 명함. 모서리는 닳아서 해져 있었고 종이는 습기를 먹어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명함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박준서,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 하나. 아무런 직함도 없는 그 명함이 바로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악마의 초대장이었습니다. 태주는 명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구겨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명함이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이놈들이구나. 내 아내를, 우리 가족을 짓밟은 놈들이 바로 이놈들이야. 태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으로 젖어있던 눈동자가 이제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의 매끄러운 감촉이 낡은 단칸방의 풍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죠. 태주는 망설임 없이 비서실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김 실장, 지금 당장 법무팀 소집해. 그리고 사설 조사팀 풀어서 이 번호 주인 찾아내. 태주는 구겨진 명함에 적힌 번호를 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표물을 물어뜯으려는 맹수의 냉혹함만이 남아 있었죠. 상대는 미래그룹 최진철이다. 7년 전 내 회사 부도 사건부터 아내 실종 관련된 모든 정황, 하나도 빠짐없이 다 뒤져.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전화기 너머의 비서실장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주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그의 손등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지연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안 참아. 내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어. 당신이 겪은 고통, 그놈들한테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거야.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줄 거라고. 지연은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년 전 최진철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태주는 누구보다 강하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있던 보람이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태주의 험악한 표정과 고성에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아이는 지연의 옷자락을 꼭 잡고 태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저씨, 화났어요? 우리 때문에 화난 거예요? 보람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주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분노에 잠식되어 아이가 보고 있다는 걸 잠시 잊었던 겁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보람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조금 전에 살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따뜻하고 슬픈 눈망울로 돌아와 있었죠. 아니란다, 보람아. 아저씨가 화난 건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태주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손도 함께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체온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금방 다시 올게. 가서 나쁜 놈들 다 혼내주고 너희들 데리러 올 거야. 그때는 이런 좁은 방 말고 아주 넓고 따뜻한 집으로 가는 거야. 알았지? 정말이요? 아줌마랑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약속할게. 태주는 보람이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금방 다녀올게. 지연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의 심장 소리가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가장의 심장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철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늘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주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처럼 강렬한 붉은 빛이었습니다. 그는 주차해 둔 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주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달동네를 한번 바라보고는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을 뒤흔들며 차가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응징뿐이었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심판의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태주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가 향하는 곳은 최진철이 있는 화려한 빌딩 숲, 바로 그 위선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연테크 본사 대회의실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넓은 회의 테이블 위에는 라면, 박스만 한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10여 명의 변호사들이 쉴 새 없이 종이를 넘기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태주는 그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낀 채 상황판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는지 턱 밑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올라와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사냥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브로커 박준서의 차명 계좌 내역입니다. 7년 전 최진철 회장의 개인 비서 명의로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치며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빼도 박도 못할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태주는 인매를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통화 기록은? 그것도 확보했습니다. 지연 사모님 실종 당일 최진철과 박준서 사이에 무려 12통의 통화가 오갔습니다. 결정적으로 박준서가 술김에 지인에게 회장님 지시로 작업했다고 떠벌린 녹취 파일도 입수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태주는 책상을 주먹으로 쿵 내리치며 지시했습니다. 당장 검찰에 넘겨. 그리고 언론사에도 뿌려. 하나도 남김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 그로부터 1시간 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방송사의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긴급 속보 자막이 붉게 깔리기 시작했죠.
속보 미래그룹 최진철 회장, 청부 협박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정격 압수수색. TV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미래그룹 로비로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당황한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진철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뉴스를 보다가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내가 누군지 알아? 최진철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영장을 최진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진철 씨, 당신을 살인 교사 미수 및 협박,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살인? 내가 누굴 죽여? 이거 모함이야. 내 변호사 불러. 최진철이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 2명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손목이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철은 끌려나가는 내내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그의 몰락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주식시장에서도 미래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미래그룹 본사 앞으로 몰려들어 계란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죠. 악덕 기업주 물러나라. 가정을 파괴한 최진철을 구속하라. 사람들의 함성이 도심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을 찾았습니다. 검사의 배려로 매직미러가 설치된 참관실에서 취조받는 최진철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리 너머의 최진철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거만하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책상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놈이 멋대로 한 짓이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회장님,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계속 부인하실 겁니까? 박준서 씨가 이미 자백했습니다. 회장님이 시켰다고요. 검사가 녹취 파일을 재생하자 스피커를 통해 최진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 여자 확실히 처리했어? 뒤탈없게 하라고 했잖아. 명백한 자신의 목소리에 최진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태주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진철은 태주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떴습니다. 한태주? 내가 여길 어떻게 해? 태주는 의자를 끌어 최진철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건조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이었죠.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7년 만인가요? 제 아내한테 사라지라고 협박하셨던 그날 이후로. 이봐, 한 사장. 우리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 내가 보상할게. 돈이 필요해? 얼마면 돼? 회사 지분 떼어줄까? 최진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수갑찬 손을 태주 앞으로 내밀며 애원했죠. 태주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당신이 짓밟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야. 한 여자의 인생이고 한 가족의 행복이라고. 태주는 상체를 숙여 최진철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차가운 독방에 갇혀서 당신이 내 아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뼈저리게 곱씹어봐. 그게 내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잡이야. 이 악마 같은 새끼, 내가 감히 나를. 최진철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눌러 의자에 앉혔습니다. 태주는 더 볼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최진철의 비명 같은 저주를 뒤로한 채 태주는 미련 없이 조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7년을 묵혀온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진철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호송버스가 도착하고 포승줄에 묶인 최진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그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시민들은 최진철을 향해 날달걀과 밀가루를 던졌습니다. 나쁜 놈, 천벌을 받을 놈. 욕설과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진철은 비틀거리며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태주는 법원 로비 2층 난간에 기대어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빚더미에 앉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절벽 위에 서 있었을 아내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아, 보고 있어? 저놈, 이제 벌 받을 거야. 당신 눈에서 흐른 눈물, 내가 다 갚아줬어. 태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원 통유리창 너머로 며칠 내내 찌푸둥했던 하늘이 개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주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한 따사로운 빛이었죠.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이름 중 가장 소중한 이름, 아내를 찾아 메시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춤을 추듯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지금 데리러 갈게. 우리 집으로 가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태주의 입가에 7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가 향해야 할 곳은 복수의 전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기다리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태주의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행진곡이었습니다. 태주의 검은색 세단이 다시 한번 달동네의 비좁은 골목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올 때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길이었지만 지금은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꽃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태주는 낡은 회색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이미 짐을 다 꾸려놓은 지연과 보람이가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짐이라고 해봐야 보따리 2개와 보람이의 작은 책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7년의 세월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무게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타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태주가 뒷문을 열어주자 보람이가 폴짝 뛰어올랐습니다. 지연은 잠시 낡은 대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보람이를 만나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던 그 작은 단칸방. 지연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고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달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달동네의 풍경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어 멀어지고 있었죠. 차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보람이는 창문에 얼굴을 딱 붙이고 우와, 반짝반짝해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지연은 태주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남편의 손이 듬직해 보였고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꿈만 같아 자꾸만 볼을 꼬집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드디어 차가 태주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보람이는 숫자가 바뀌는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태주가 현관 번호키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리자 넓고 환한 거실이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우와, 대박!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보람이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져보기도 하고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지듯 달려보기도 했죠. 지연은 현관 입구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집 안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이 화려한 집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자꾸만 위축이 되었죠. 그때 태주가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뭐해, 여보. 들어와. 여기가 당신 집이야. 당신이 주인이라고. 태주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연은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온돌 마루의 따스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주는 두 사람을 데리고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보람아, 여기 봐봐.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널 위해 준비한 방이야. 방문이 열리자 보람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온통 분홍색으로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푹신해 보이는 침대 위에는 커다란 곰 인형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예쁜 스탠드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죠. 창문에는 레이스 커튼이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보람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짜요? 이거 진짜 다 내 거예요? 그럼 다 내 거야. 마음에 드니? 네,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 최고. 보람이는 침대 위로 펄쩍 뛰어올라 곰 인형을 끌어안고 뒹굴었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아이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주 역시 코끝이 찡해져 왔죠. 7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집에 드디어 사람의 온기가, 가족의 웃음소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국이 차려졌습니다. 배달 음식이 아닌 지연이 솜씨를 발휘해 만든 집밥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보람이의 애교, 서로 반찬을 챙겨주는 다정한 손길. 지극히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행복한 만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남산 서울 타워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도심의 불빛들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람이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한참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있어요? 저 이제 안 외로워요. 새 엄마, 새 아빠 생겼거든요. 보람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났고요. 제 방은 핑크색이에요. 저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람이는 하늘을 향해 손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며 아이에게 윙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보람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보람이.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실 거야. 아줌마가. 아니, 엄마가 우리 보람이 평생 지켜줄게. 태주도 두 사람을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그의 넓은 품이 지연과 보람이를 동시에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며 지난 7년의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태주는 아내의 머리에 턱을 괴고 보람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이제 우리 셋 절대 떨어지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게.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네, 여보.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거실을 비추는 따뜻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뭉쳐져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창밖의 서울타워 불빛이 마치 등대처럼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찾아온 봄. 7년을 돌고 돌아 만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져나가며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